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이제 완전한 여름 날씨가 됐습니다. 오늘 온도가 26도였나? 오늘 엄청 덥던데. 오늘 엄청 더웠어. 그리고 햇빛이 되게 뜨거워가지고 또 이제 여름이 찾아오면은 공포하면은 또 호신마마. 맞습니다. 바로 호신마마 유민지의 공포라디오가 또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 이번 여름이 진짜 길고 엄청 덥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바짝 긴장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이 더위를 또 싹 가시는 무서운 이야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조금 무서운 사연 하나 준비했고요. 제가 이 사연을 좀 보면서 되게 지금 또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또 영화도 생각나고 하면서 이 사연이 딱 적절하게 무섭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지님. 평소에 집안일을 할 때 이 공포라디오를 잘 틀어놓고 듣다가 용기를 내서 저희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써봅니다. 젊었을 때는 종교도 미신도 아예 믿지 않는 완전한 무신론자였는데 결혼할 때 조금 신기한 경험을 겪고 나서부터 이분이 완전히 바뀌셨대요. 오. 가명 인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에 남편분과 당시에 소개로 처음 만나서 연애를 막 시작하게 됐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 남편의 첫인상은 엄청 잘생기거나 막 그렇진 않았지만 또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래도 깔끔하게 보였었고 또 덩치가 조금 있으셔서 듬직해 보이기도 했고 또 가정을 이룬다면은 굉장히 책임감 있게 잘 하실 것 같아서 만나면 만날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대요. 뭘까요? 바로 뜨거운 남자였던 거죠. 뜨거운 남자요? 아, 이게 음란마귀가 꼈는지 자꾸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비슷합니다. 진짜로요? 네. 바로 온몸에 열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오. 정말 겨울에는 손난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추운 날씨에 손을 잡으면 난로처럼 너무 따뜻하고 그냥 몸 자체에 열이 굉장히 많으셨던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숙님이 어릴 때부터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병원도 다닐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추위에 약하다, 추위를 많이 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오한이 들 정도로 이빨을 탁탁 부딪히면서 전혀 그럴 날씨가 아닌데도 추워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 정도면 진짜 심각했는데요? 그쵸. 우리가 보통 평소에 춥지 않은데 막 이렇게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지인들이 소개해준 유명한 병원도 가보고 뭐 한약도 먹어보고 체질 검사도 해봤지만 병원에서는 그 정도로 몸이 허약하진 않다. 그 정도로 몸이 차갑거나 하진 않다. 조금 엄살이 있는 것 같다. 왜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인숙님은 정말 손가락 발가락 끝이 이 동사 걸려갖고 떨어져 나갈 것처럼 손발이 너무 시려웠고 밤에 잘 때는 두꺼운 양말을 2개를 이렇게 끼고 자야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드셨다고 합니다. 반대로 온몸에 열이 풀풀 나는 남자를 만나니까 정말 한겨울에 거의 노천탕과 오가는 것처럼 이 인숙님 입장에서는 너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한 끝에 두 사람은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인숙님은 내심 남편네 이 부모님이 기독교인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은 종교를 아예 믿지도 않고 뭔가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네 집안이 뭔가 기독교 집안이고 하면 같이 주말마다 교회를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남편네 집안은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다행인 게 막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귀찮게 안 하니까. 불교는 전도가 없죠?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바로 결혼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오가던 때에 남편네 쪽에서
결혼 날짜를 잡기 위해서 두 사람의 사주가 필요하다면서 인숙님의 사주를 물어봤었고, 아무 생각 없이 인숙님은 왜냐면 이런 거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태어난 날과 시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남편분한테 알려줬었는데, 보통 이렇게 뭔가 알려주고 나면은 이렇게 피드백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알아봤더니 언제 날이 좋다더라. 뭐 상견례를 언제로 정하고 결혼식은 이때 하자라고 답변이 돌아와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하지. 네. 그래서 당시에 예비 남편한테 아니 그때 이 생년월일 받아가서 이 뭐 택일 같은 거 받아온다고 하지 않았어? 물론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지만 어머님이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 근데 뭐 별 말씀 없으셨어? 이제 상견례도 해야 되는데 왜 아무런 답변이 없어? 라고 물어봤더니 예비 남편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면서 대답을 했지만 그 대답이 뭔가 약간 이상하게 얼버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또 그런 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인숙님은 예비 남편한테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해달라. 무슨 일이 있냐? 뭐가 문제가 있냐? 다그쳤더니 예비 남편은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두 사람의 궁합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용한 점집에 가서 두 사람 궁합을 봤었대요. 근데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인숙님네 집안에 객사기가 너무 강하게 붙어 있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을 할 것이고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고 또 아이를 낳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객사기요? 그러니까 객사한 조상 귀신. 그러니까 되게 안 좋게 돌아가신, 밖에서 되게 안 좋게 돌아가신 이런 귀신이 붙어 있다. 이런 소리죠. 네. 이 얘기를 들은 인숙님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안 그래도 종교도 안 믿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런 게 어딨냐 요즘 세상에. 그리고 우리 집은 그런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예비 남편분이 자기도 이거를 그냥 중요하게는 생각 안 하는데 어머니가 워낙 이런 거에 예민하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만 어머니가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갖고 같이 설득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숙님은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설득할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알지도 못하는 귀신 얘기에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야. 이라면서 인숙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 했었고 불교 집안이라 전도도 안 하고 귀찮게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차라리 기독교 집안이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이런 피곤한 집안이랑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더 피곤해질까라는 생각에 당시의 남편과 진지하게 이별까지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많이 심각했나 봐요. 그쵸. 상은 씨라도 생각해봐. 완전히 나는 알지도 못하는, 안 그래도 나는 막 이런 거 관심도 없는데 막 이 집에 귀신이 붙었대.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대. 이 얘기 들으니까 당연히 당황하실 것 진짜 같긴 해. 그러네요. 하지만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처럼 그때의 남편과 인연이 있었던 건지 아무리 이별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고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해서 이 인연이 이어지다 보니까 헤어지려고 해도 또다시 우연처럼 만난다든지 뭔가 이제는 완전히 끝이라고 해도 또 중간에 있던 사람이 뭔가 이렇게 또 연이 돼서 또 이어지게 해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과는 진짜 헤어질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냥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한편으로는 또 신기하게
이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이 장가를 잘못 갔다가 결혼 생활도 오래 못하고 애도 못 낳는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같은 여자로서 나라도 만약에 내 아들이 있으면 반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예비 시댁에도 자주 찾아가가지고 더 잘하려고 인숙님이 노력을 했고, 물론 내심 속으로는 여전히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귀신 이야기에 자신한테 벽을 두는 예비 시어머니가 여전히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시아버지가 잘해주셔서 그거를 위로 삼아서 그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숙님이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쵸.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 예비 시어머니 역시 그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벽 같은 것들이 조금은 허물어지면서 자신을 조금씩 예뻐하기 시작했고, 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금 순조롭게 지나가던 어느 날 하루는 예비 시어머니가 인숙님을 조심스럽게 이제 부르시더니, 인수가 근데 너가 외동딸이라고 했잖아.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위아래로 다른 형제가 아무도 없었어? 라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인숙님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당황해하자 놀란 시어머니가 있구나, 있지? 라고 하신 거죠. 막 심장이 요동치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손이 덜덜 떨리고 뭔가 잘못한 게 있는 사람처럼 온몸이 떨렸는데,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또다시 오한이 든 것처럼 이분이 이빨이 탁탁 부딪히는 그 증상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예비 시어머니가 눈앞에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자 예비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 얘가 왜 이래? 이러면서 진정을 하라면서 진정을 시키셨고, 천천히 자리로 앉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오한도 다시 싹 가시면서 조금은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까지 오한을 떡떡 떨면서? 그치. 왜냐면은 인숙님네가 사실은 어릴 때 죽은 남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있어서 그랬구나. 네. 그럼 혹시 그게 객사기가 그 얘기인 건가요? 객사기가 남동생? 네.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당시에 인숙님네 집에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그 가족의 죽음이라서 가족들도 그냥 모든 걸 다 덮고 마음속에 덮고 살자라고 해서 정말 힘들게 잊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너 진짜 외동딸 맞아? 라고 물어봤더니 놀랬던 거지. 이제 사실은 남동생이 어릴 때 죽었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동생이 언제 죽었냐, 뭐 때문에 죽었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라면서 꼬치꼬치 캐물어 보기 시작하셨고, 인숙님의 그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 얘기를 다시 꺼낸다는 게 너무나도 끔찍하고 싫고, 그 지난 지옥 같은 기억을 이제 떠올린다는 게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지금은 이제 좀 관계가 호전되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숙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힘겹게 꺼내게 됐었다고 합니다. 인숙님네는 원래 아버지께서 지역에서 꽤나 크게 사업을 하셨던 터라서 그 사업도 무척 잘 되고 해서 어린 시절은 매우 부유한 환경에서 남동생과 함께 자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당시에 인숙님 기억으로는 그 지역에 딱 한 대밖에 없는 비싼 자가용이 집에 있었었고, 집안에도 웬만한 집들은 보기 힘든 그런 고급 가전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집에 있는 이 상태였던 거지.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것처럼 고생 한 번 안 하고 풍족한 삶을 영위하다가 인숙님이 중3이 되던 해에 아버지 사업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됐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눈앞에 있던 모든 것들이 정말 꿈에서 깬 것처럼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었고, 매일 집에는 돈을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들로 이제 집이 되게 정신이 없고 매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됐어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당시에 친척이 살고 있던 충청북도의 완전 깡시골로 야반 도주를
하시게 되셨던 거죠. 이게 얼마나 다급했었냐면은 당시에 인숙님과 남동생이 학교 친구들한테 뭔가 인사하고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야반도주. 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야반도주.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동네 친구들하고 뭔가 인사하고 이럴 틈도 없이 도망을 가야 했고 부모님이 빚에 계속해서 쫓기고 있던 터라서 친구들한테도 아는 사람들한테도 절대 연락하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사한 집에는 전화기 한 통 없이 그러니까 뭐 컴퓨터든 뭐든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전화기 한 통도 없이 모든 그냥 이전에 살았던 세계와는 다 단절한 채로 굉장히 암울한 날이 시작됐었다고 합니다. 사업가였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였던 어머니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친척이 운영하는 농장에 가서 일을 도와줬어야만 했고 어머니는 당시에 아무 그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으셨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농사일과 농장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녹초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어린 동생을 돌보는 거는 당연히 인숙님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던 인숙님이었지만 시골에서는 이 학교를 가는 것도 너무 멀고 불편했었고 무엇보다 집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좀 허탈함이 좀 들면서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에 고등학교도 자퇴를 하시고 이제 읍내에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에서 책이나 읽으면서 시간을 때웠다고 합니다. 그때 남동생은 초등학생이었었는데 남동생이 있긴 했지만 인숙님도 너무나도 우울하고 암울했던 터라서 동생을 신경 쓸 여유가 하나도 없었대요. 야, 그 동생은 어린 나이에 진짜 힘들었겠어요. 그쵸. 동생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너무 힘들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나가면은 자신도 이제 일어나갖고 마을버스 같은 걸 타고 읍내로 나갔었고 동생이 제대로 학교를 가는지 밥은 뭘 먹는지 이런 거를 아예 그때는 신경도 못 썼고 그냥 가끔 부엌에 보면은 그런 라면 먹은 흔적들이나 이런 것만 남아있어서 그냥 알아서 먹었겠거니 하고 그냥 얼른 빨리 어른이 돼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 하루빨리 이 집을 좀 탈출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옛날처럼 웃는 일도 없이 뭔가 이렇게 화목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다들 우울하게만 지내던 어느 날 동생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었고 당시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그런 저수지 같은 데서 동생이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친척분들도 이 어린애가 뜬금없이 왜 저수지에 있으며 왜 애가 여기에 빠져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거 유괴라든지 그런 게 아니냐라고 했었지만 당시에 그 경찰은 타살의 흔적이 일단 전혀 없고 물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깊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조금은 얕은 데서 점점 깊어지는 그런 데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아이가 걸어서 들어간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자살로 마무리됐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요? 그쵸. 당시에는 의문으로 가득했던 죽음이었지만 다들 죽음도 죽음이지만 다들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게 너무나도 바빴던 터라서 장례식은 정말 제대로 된 장례식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끼리 이렇게 단촐하게 진행을 했었고 다들 가슴에 완전히 묻고 꺼내지 않았던 얘기였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인숙님도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느라 굉장히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가 함께 울면서 너가 어린 나이에 정말 고생이 많았었겠다. 그래도 이렇게 잘 커져서 정말 다행이다. 이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말이 당시에는 되게 큰 위로가 됐었고 두 분은 더욱더 돈독해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시어머니의 이런 권유로 어머니와 함께 그 어머니가 다니신다는 그 점집에 함께 가게 됐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인숙님은 태어나서 처음 점집이라는 거를 가셨던 거죠. 그래서 그 점집에서는 동생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주면 좋겠다라는 무당분의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와 함께 그 동생 천도제를 그때 지내주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럼 객사기가 진짜 동생이었던 거네요? 그쵸? 어. 근데도 이분은 당시에도 이런 걸 전혀 믿지도 않았었고 동생이 밖에서 안 좋게 죽었다 보니까 객사기가 있었다는 그 말이 또 맞아떨어지면서 조금은 신기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뭐 집안에 어쨌든 간에 다들 이렇게 좋게 돌아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구든 집안에선 안 좋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맞춘 게 우연처럼 맞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동생 천도제를 하면서 그 동생이 혼을 실은 무당이 했던 얘기가 사실은 이분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 동생이 혼이 무당 몸에 들어왔었는데 그 무당이 이 인숙님의 손을 잡으면서 너무 춥다면서 너무 춥다고 누나도 그래서 맨날 추웠잖아 라고 뜬금없이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인숙님이 뭐가 있었죠? 추위를 느끼는 그 증상이 되게 심했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동생이 이거를 무당한테 했던 얘기도 아닌데도 그 혼이 실리니까 그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누나가 나 때문에 맨날 추웠잖아. 누나 춥게 해서 너무 미안해.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너무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인숙님이 돌이켜보니까 실제로 추위를 느끼게 된 게 동생이 죽고 나서부터였었던 거야. 근데 왜 이게 연결짓기가 어려웠냐면은 원래는 되게 부잣집에서 잘 사셨잖아. 그러다가 시골집으로 이사를 오다 보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먹는 것도 형편없고 그게 있다 보니까 체력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해서 어른들도 이제 가난해져서 얘가 이렇게 체력이 약해져서 그때 그 허약한 것 때문에 추워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그게 동생이 죽고 나서부터였던 거예요. 와. 그쵸. 병원에서는 뭐 큰 병이 아니라 엄살이라고 했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자꾸만 추워하고 오한이 들고 말한 대로 병원에 가보고 한약도 지어보고 했는데도 안 나았는데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무당이 동생을 실은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셨던 거예요. 무당 몸에 실린 동생은 이제 자신이 좋은 곳으로 가면은 누나도 안 추울 거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동생을 이제 천도제를 시켜주니까 조금은 속이 시원하고 뭔가 마음에 남아있던 그 짐이 좀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맨날 추위에 떨던 인숙님이 두꺼운 점퍼를 벗기 시작하고 잘 때 이렇게 항상 2겹씩 신던 양말도 벗고 좀 덥지 않아? 라는 얘기를 가족들한테 할 정도로 동생의 말처럼 추위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신기한데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자신이 겪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었고 진짜 귀신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영혼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모든 것에 조금은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시게 되셨대요. 지금은 시부모님도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당시에 이런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해준 시어머니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동생이 그 천도제 할 때 얘기한 게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그런 이렇게 춥게 하려고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점을 보러 간다거나 했을 때 막 조상이 앞을 막고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의도가 그렇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수는 있겠으나 사실 의도를 살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조상이 그러니까 동생분이 막 악귀가 돼가지고 내가 당시에 죽었던 거는 누나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악귀가 돼갖고 누나를 괴롭힌다거나 이런 건 아닐 거거든요. 조상이 보통 진짜 심한 악귀가 되는 사례는 잘 없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뭐 이런 경우는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막 애를 못 낳아가지고 어릴 때 되게 구박을 받고 쫓겨났던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되게 안 좋게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이 집안 자체 원한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집안에 손자가 됐든 아들이 됐든 며느리 다 필요 없어. 너네 집안 진짜 다 죽었으면 좋겠어 해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뭔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내가 단순히 그냥 외삼촌이랑 그때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서 악기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 동생분처럼 사연 속 동생분처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이 살아계신 분이 조금은 귀문이 열려가지고 그런 분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그분이 느꼈던 고통을 느끼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이 인숙님도 추위를 이상하게 느낀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집안에 이런 일찍 가신 조상들이 많은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자손이 결혼을 잘 못한다거나 왜냐하면 그 영향이 오는 겁니다. 진짜 이분들이 악기가 돼가지고 내가 결혼 못했으니까 너네도 결혼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럼 조상이 맡고 있다는 표현이 말이 그런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손님분들 중에서도 가끔 어디 점 보러 갔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제 앞길을 막고 있다던데 이러는데 보통 그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을 뿐이지 진짜 외할머니가 원한기가 돼가지고 내가 이 집에 다 죽일 거야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도제를 함으로써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준 거네요. 그쵸. 그리고 이분이 정말 추위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셨는데 이 뒤로 추위가 어쨌든 가라앉았다고 하니까 그 동생의 죽음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거는 당시에 무당몸에 실렸던 동생이 했던 말이었는데 동생은 자신이 죽으려고 한 건 아닌데 물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 물이 따뜻하겠다. 저 속에 들어가면 덜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들어간 거였는데 진짜로 죽을 줄 몰랐다면서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동생이 수영을 꽤나 잘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발로 들어갔던 거지. 그럼 진짜 자살을. 근데 그 어린애가. 네, 근데 당시에 무당몸에 실렸을 때는 저 속에 들어가면 덜 외롭겠다. 뭔가 그런 옛날처럼 그런 부자로 살 수 있겠다. 뭔가 이런 약간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었다. 이 얘기를 무당몸에 실린 상태에서 했었대요. 근데 이 천도제가요. 저도 어쨌든 천도제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 천도제가 참 신기한 게 천도제를 하고 나면은 손님분들이 후기 같은 거를 또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주 뜨끈뜨끈하게 들었던 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분이 과거에 굉장히 인연이 있었던 친구분을 천도제를 당시에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천도제를 잘 해드리고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꿈을 꿨었는데 꿈속에서 그 돌아가신 분은 남자분이셨는데 남자분이 너무나도 고운 옷을 입고 꿈에서 그 약간 동네 마을 같은 데서 우리 왜 장기자랑이나 노래자랑 하듯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래.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리고 자신은 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이거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천상의 목소리더래. 어머, 저 사람이 저렇게 목소리가 좋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천상의 목소리로 진짜 옥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감미롭고 정말 빠져들 정도로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약간의 동네 친구인지 고향 친구로 되는 친구들이 몇몇 일어나가지고 한 3-4명이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리 또한 너무 좋고 이 시간이 정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황홀한 그 노래소리를 듣고 났는데 그 망자분께서 마이크를 내려놓더니 갑자기 돌려가지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 끝에 엄청 커다란 문으로 혼자 그 문으로 이렇게 걸어가더래. 근데 이 천도제를 해주셨던 그 손님분이 이 상황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핸드폰을 열어서 그걸 사진으로
찍다가 동영상으로 이제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망자가 이제 그 문으로 향하는 길에 손님분이 서 있는 걸 쳐다보더니 핸드폰으로 뭐 찍나고 쳐다보고서는 그 길로 쭉 들어갔는데 그 커다란 문으로 그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찍은 거를 다시 봤더니 그게 지지지직 거리더래.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깼대요. 근데 너무 고운 옷을 입고 너무나도 커다란 문에 들어가고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이 그 문으로 혼자서 사라졌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되게 좋아 보였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천도지 하기 전에는 팬티바람으로 꿈에 나오고 진짜 막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거나 다 해진 팬티만 입고 꿈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셨던 분이셨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와 이게 천도가 진짜 잘 됐구나 이 생각을 하셨대요. 네. 이거는 최근에 오셔가지고 이 꿈 얘기를 후기를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신기하네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천도제를 하고 나면은 확실히 물론 천도제를 하는 순간에도 뭔가 망자가 실렸을 때 하시는 얘기라든지 둘만 아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긴 하지만 이렇게 또 잘 가신 분들이 꿈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긴 하죠. 진짜 인숙님이 큰 용기 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 사연 보면서 되게 좀 놀라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어쨌든 간에 무당이 천도제 하면서 그 일을 겪는 것도 웬만한 일반인들은 사실 경험하기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놀라긴 했었습니다. 저도 말씀하시는데 계속 소름이 막 쫙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예전에 제 유튜브에서 소개했었던 그 수살기에 대한 영상에서도 그렇고 또 요즘 한참 또 화제인 살목지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게 물론 물에서 좀 이게 귀신이 끌고 간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 확실히 이렇게 물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은 홀려서 들어간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물에서 뭔가 이런 환영을 본다든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그거는 물이 조금 뭐 더 세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옛날에 소개했던 그 왜 베란다에 이렇게 가까이 가셨던 분 기억나세요? 이 베란다 끝에 어떤 환영이 보이면서 가까이 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갈았다 보니까 그게 창문 밖에 베란다였었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에 홀려서 확실히 돌아가시는 분들이 조금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그게 확실히 물은 조금 더 비춰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수살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강한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약간 그 해외에는 우리 세이렌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아니. 아, 그래요? 그 여자 몸의 형상을 한 인어 같은 건데 그 소리로 사람을 홀리는데 그게 바다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 항해할 때 그런 걸 조심해라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배 타는 사람들한테? 오. 그런 게 혹시 수살기가 해외에서는 세이렌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확실히 우리도 보통 수살기, 그러니까 수살기도 수살기지만 일단 물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 넋을 건진다거나 그런 거를 할 때는 무당분들이 조금 더 이 위험한 상황들이 좀 더 많긴 합니다. 다른 장소보다 더 같이 물에 끌려가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조금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수살기가 확실히 물가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힘을 조금 발휘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수살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혹시 그 동생분이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 걸까요? 그쵸. 왜냐면은 물론 제가 그 동생분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인숙님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사연에서 보고 그 무당분이 하셨던 얘기를 토대로 봤을 때는 그 어린애가 무슨 뭐 물속이 따뜻하겠다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홀려서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네, 홀려서. 그 물속이 따뜻하게 느낌이 들고 또 뭔가 되게 환영도 보이고 이랬으니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동생이 수영도 할 줄도 알고 물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는데도 내가 거기에 이렇게 빠져서 간다라는 거는 그래서 제 그 유튜브 사연에서도 보면은 거기도 커플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커플이 돌아가셨는데 그 물이 깊지가 않은데 혼자서 허우적거리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 수살기 제 유튜브 사연에 제가 베댓으로 설정해 놓은 베댓을 보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 베댓에 그 사연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그 사연이 주작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신 걸 제가 고정을 해놨는데 그분이 실제로 어떤 계곡에서 있었던 일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써주셨거든요. 왜냐면 자신이 어릴 때 그 계곡에서 당시에 구슬하면서 그 어떤 남녀 커플이 죽어가지고 그거를 건지다가 무당도 같이 죽을 뻔해갖고 되게 유명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맞다라고 하면서 인증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걸 그때 베댓으로 해놨었거든요. 아, 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베댓은 안 봤죠? 봤어요. 아, 지금, 그 무슨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베덴 말씀하시니까 확 다 기억났어요. 네. 그래서 그 베댓 쓰신 분이 거기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되게 전에 들었던 얘기였는데, 어쨌든 그걸 직접 그 동네에서 겪으셨던 분이 이거 진짜다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또 보시면은 또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연에서도 보면은 물이 깊지가 않았는데 남자분이 먼저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다가 여자분이 같이 따라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거를 넋을 건지기 위해서 갔던 무당도 같이 죽을 뻔했던 그 사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어두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제 지인분 중에서도 이제 투신하신 분이 계시긴 하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지인이셨는데 투신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물에 빠져 죽는 고통이 고통스럽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정말 내가 죽을 걸 생각하면은 편하게 가실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리다 보니까 왜 내 지인이 굳이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다른 일행들의 얘기로는 다 같이 술을 먹고 놀다가 갑자기 아이처럼 뛰어가다가 그 대교에 뛰어가더니 그대로 이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진짜 뭐에 홀린 게 아닌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장난치듯이 이제 술 먹고 그 다른 지인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막 약간 잡기놀이 하듯이 뛰어가더니 이렇게 뛰어내리셨는데 신발만 놓여져 있었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인들도 그냥 갑자기 풀숲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분이 뭔가 고민하고 고심하고 막 울고 이럴 시간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인 저희들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숙님의 이 사연을 보면서 저도 그 지인 생각도 나면서 조금은 되게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살목지도 충청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메일에다가는 그 당시에 야반도주 하셨던 그 동네가 어딘지와 동생이 발견됐던 그 저수지가 어딘지를 사실 적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친척분들이 사시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좋게 간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거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셔갖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살목지, 그 영화에서 나온 살목지를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게 찾아봤더니 충남 예산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연자분이 사셨던 동네는 전혀 다른 곳이긴 합니다. 충북 쪽이었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맞았다면.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살목지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많이 가셔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만 살목지 물로 찐 옥수수를 판다고.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살목지 가는 길목에 약간 간판 같은 거에 살목지 물로 찐 옥수수라고 적어 있어. 그게 또 막 사람들이 또 막 찾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인숙님이 겪으셨던 곳은 그쪽은 아니다. 완전히 거리가 꽤 있다. 거의 약간 충주 그 언저리 쪽이다. 충주도 워낙 넓으니까 유추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 언저리였습니다. 살목지 영화는 보셨어요? 봤죠. 네, 봤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신기했던 게 제가 돈을 주고 공포 영화를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내가 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신내림 받기 전에는 이런 공포나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21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우리가 인터넷 키면은 당연히 네이버가 떴었잖아요. 근데 여름이 되면 항상 그 네이버 중앙 배너 아세요? 혹시 그 광고 배너가 항상 이렇게 길게 떴었거든요. 네이버에는. 근데 여름이 되면은 항상 거기 공포영화 그 예고편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마우스를 잘못 올리면 갑자기 그 창이 커져가지고 그게 공포영화가 갑자기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이버 창을 키면은 이렇게 갖고 검색을 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는 완전 쫄보였던 거야. 제가 그래서 공포영화라든지 이런 괴담이나 공포 이런 거 자체를 너무 싫어하고 너무 무서워하고 해서 저는 여고괴담 1을 겨우 봤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게 혹시 하나코라는 일본 그 귀신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잘 생각도 안 나. 뭐 하나코가 뭐 문 열고 나와가지고 약간 요고괴담이랑 비슷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코 공포 영화를 보고 제가 한동안 어릴 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되게 힘들어했었거든요. 막 못 씻었어요, 아예. 못 씻고 몸 감고 세수 아예 못하고 거의 막 어릴 때는 폼클렌징 쓰잖아요. 폼클렌징 막 이렇게 하면은 눈 떠가지고 눈이 막 충혈되고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는 아예 공포를 멀리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랬던 제가 지금 공포 거의 유튜버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살목지 영화를 보러 간 것도 너무 신기했고 망각하고 있었던 지난 기억이 나가지고 좀 신기하긴 했었습니다. 그 화진선녀랑 이PD랑 저희 다 같이 갔었거든요. 다 같이 갔었는데 이제 옆에 뭐 커플인지 아무튼 옆에 분들도 쫙 계시고 하셨는데 한 자리 띄워져서 제 옆에 한 자리 띄워져서 앉으셨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 쫄보였던 내가 너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근데 물론 일반 분들이 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은 되게 무서워하셨어요. 막 이러셨거든요. 옆에 분들은 계속해서. 저는 어쨌든 제가 이제는 공포에 워낙 이제는 안 무서워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유치할 수도 있고 또 공포가 잘못하면은 이 귀신이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유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몰입감 있게 잘 만들긴 했습니다. 물론 공포를 좋아하시는 분 몇몇 분들은 에이 유치해 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실망해요 이런 얘기는 평도 있긴 했던데 왜 그런 평이 있는지도 이해는 되지만 그거는 공포라는 장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 치고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가긴 했었어요. 살목지 보면서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영화 보면서 귀신들이 그 저수지 아래 내려가면 다 서 있잖아요. 아 맞아. 네. 귀신들이 그 물 안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자체는 스포가 될 수도 있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 있어요.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데 진짜로 그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의 혼이 그렇게 물 아래에서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영화 얘기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영화에서도 물론 이거를 좀 자료 조사를 많이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이쪽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이런 살목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물로 나왔겠지만 우리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장소라든지 그런 물 안에서도 특히나 이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새로운 목숨이 이제 와서 죽어줘야지 거기에 매여있던 그 귀신이 빠져나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꼭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유독 거기가 교통사고 일어날 곳이 아닌데도 유독 많이 생기는 곳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런 장소들이 보통은 그런 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묶여있는 경우가 귀신들이 거기에 묶여있다 보니까 새로운 산 사람을 집어넣어야지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 진짜 실제로 그런 얘기가 네,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넋거지 얘기도 했었는데 넋거지 할 때도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은 있었지만 완전 밀봉된 공간에 안에 그 밀봉된 상태에서 그거를 고를 꽉 묶어가지고 던졌는데 물 안에 던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휘휘 젓다가 딱 꺼내면은 꼭 그 안에 손톱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게 안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넋거지를 하면은. 네, 근데 그게 완전 꽉 묶어갖고 던지거든요. 근데 꼭 신기하게 그 꽉 묶은 천도 풀고 그 뚜껑을 딱 열어보면 안에 꼭 그게 들어있대.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물론 물에는 넣거지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이런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길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넣거지를 해보면은 쌀을 하얀 쌀이거든요. 근데 하얀 쌀에 넋을 건져서 가지고 오면은 그 쌀이 유독 핏빛이 나요. 네.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신기할 정도로 그 돌아가신 자리에, 이거는 무당마다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돌아가신 자리에 그 쌀을 놓고 이제 어떠한 것들을 한 다음에 이제 혼을 실어서 가지고 와서 굿당에 모셔온 다음에 쏟잖아요. 그러면은 그 쏟은 다음에 그거를 이게 사람 형상으로 해놓거든요. 이렇게 사람 형상으로 쌀을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은 신기하게 너무 새 거고 너무나도 이 윤기가 잘잘잘 흐르고 하였던 쌀이 신기하게 약간 그런 붉은 조명 쳐놓은 것처럼 되게 좀 그런 약간의 그런 검붉은 빛이 쫙 돕니다. 와. 그래서 요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당시에 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 쌀 저런 색깔 아니었어요? 쌀이 혹시 오래된 거 아니에요? 얘기할 정도로. 예, 되게 새쌀이고 하얀 걸 확인했거든요. 근데도 그래요. 와, 진짜 말이 안 돼. 솔직히 좀 잘 믿기지도 않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넣거지 할 때 다음에 한번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솔직히 그냥 얘기만 들었을 때는 모든 얘기가 다 그렇지만 말도 안 돼 이게 엄청 강하게 들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요. 넣거지가 굉장히 조금은 신기하긴 한데 그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잘 저런 부분도 또 살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네, 나중에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옆에 커플들은 진짜 무서워했었어요. 이런 옆에서 동작이 보이잖아요. 뭐 이러고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아 근데 네. 재밌는 얘기가 상은 씨가 살목지 오디션을 봤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직 살목지 영화는 안 봤는데. 그 살목지에서 네. 그 경찰분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지셨다. 아, 맞아요. 제가 거기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100만 됐던데. 너무 아쉽네요. 예. 근데 그리고 상은 씨가 안 나오길 잘했던 게 상은 씨가 스스로 분장한 모습에 또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은 씨는 가위도 잘 눌리고 지금도 막 가위 칼 들고 잔다면서요. 맞아요. 가위 베개에다. 들고 자는 건 아니고. 그래. 어쨌든 간에 상은 씨가 그 영화 찍었으면은 그 영화 찍는 동안 그 분위기, 그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본인 또 가위 눌렸을 수도 있어. 차라리 잘 됐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더 좋은 기회가 또 있겠죠. 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상은 씨가 아쉬워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상은 씨 얼굴에 그 경찰관 CG를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또 인숙님의 가슴 아프지만 또 신기한 사연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인숙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그래도 잘 극복하고 사신 게 되게 멋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용기 내서 이렇게 사연 적어주셔서 좀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연은 만만치 않습니다. 폐가에 찾아간 여성분들이 실제로 겪으셨던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진짜 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용기가 너무 대단하십니다. 한번 그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숙님이 되게 추워하셨던 게 동생 때문이 엄청 컸겠네요? 그쵸. 동생이 이제 실려가지고 누나 추웠지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을 때 그런 추위를 느낀 상태에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그 동생의 그런 기운이 인숙님한테 왕래를 하게 되면은 그런 추위를 느낀다거나 이상한 증상들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른 손님들한테도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나 혹시 사과 얘기했었나? 사과요? 네, 사과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어떤 사과요? 왜냐면 나도 이제 일상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기해서 그게 이게 유튜브에서 얘기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저희 엄마가 약간 사과 알러지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사과만 보면 소름 끼쳐.
그게 몸에서 안 받다 보니까 사과만 보면은 뭔가 신 느낌이 나면서 막 온몸에서 막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안 맞는 음식 보면은 음식을 보기만 해도 어우 막 싫어 이런 느낌이 네. 드는데 저희 엄마가 그래서 사과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은 가끔 샌드위치 안에 이렇게 사과를 얇게 썰어가지고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해서 그걸 엄마한테도 몇 번 시켜줬었는데 엄마가 그것도 안 먹을 정도로 사과를 일단 무척 싫어하시는 분이고 저가 사과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깎을 때가 있는데 그 사과를 깎는 그 사각사각 소리를 듣는 것도 소름 끼친대요. 너무 싫대. 그 만지는 것도. 네. 진짜 엄청 싫어하시네요. 네. 그런 분이 사과를 아침에만 일어나면은 사과가 너무 맛있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과를 깎아가지고 사과를 먹고 씻어가지고 그 깎는 시간도 없고 그냥 베어 먹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한테는 막 일거수일투족 다 얘기하진 않다 보니까 아 이게 민지가 왜 사과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된다. 사과가 진짜 아삭하고 맛있구나. 근데 몸에서는 여전히 뭔가 안 받는 느낌인데 사과가 너무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 근데 먹으면서도 막 소름 끼치고 뭔가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이게 시원하고 되게 맛있고 상큼하고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제 진적구슬 할 때, 그러니까 진적굿이라는 거는 무당이 자신의 신령님을 위해서 구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칫날이죠. 그 진적을 할 때 보통은 조상님들도 다 들어오셔가지고 노시는 자리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가 그렇게 제가 사과를 먹는지 몰랐었어요. 엄마가 사과를 먹고 있는지. 근데 갑자기 저희 외삼촌이 들어오시더니 그 많이 차려놓은 과일 중에 갑자기 사과를 탁 집더니 깎아달라고 했는데 이제 칼을 가지러 가다 보니까 아 빨리 먹고 싶은데 이거 그냥 씻어오라고 그 수돗물에 대충 씻은 거를 저는 원래 그럼 잘 안 먹거든요. 그 수돗물 묻은 거를. 근데 제가 바로 받아가지고 그 사과를 너무 맛있게 베어 먹은 거야. 그러면서 저는 사실 외삼촌이랑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큰 외삼촌은. 근데 외삼촌이 사과를 베어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아, 이 맛이지. 아, 나는 사과면 됐다. 이 소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외삼촌 놀고 나서 이제 조상님들 다 놀고 끝났는데 엄마가 진짜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주변에 이제 벨라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이랬더니 내가 며칠 전부터 사과를 그렇게 먹었었다고. 근데 그게 아까 민지가 저렇게 베어 먹던 모습이랑 똑같았다는 거야. 근데 엄마도 잊고 있었던 외삼촌이 어릴 때 사과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야. 근데 저희 외삼촌은 이 돈 아끼는 걸 되게 많이 돈을 아끼셔가지고 이제 돈 아깝다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를 다 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그 기억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외삼촌이 사과를 그렇게 좋아했던 거야. 근데 그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진적이 끝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엄마가 사과를 입에도 안 대요. 야.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 이게. 그 진적하는 전날까지만 해도 거의 한 1, 2주 동안 사과를 미친 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사과를 먹었던 사람이 다시 원래로 돌아갔던 거야. 막 사과만 보면 소름 끼치고 너무 싫고 지금은 이렇게 되신 거야. 요 근래 선생님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되게 사는 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일상적이지 않은,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되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아, 진짜 신기한 일이 되게 많네요, 이게. 근데 이게 또 막상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래 내가 그래서 우리 큰오빠 때문에 그렇게 사과를 먹었던 거였어 이래도 이럽니다. 아, 진짜요? 그냥 신기하다. 그 지금 사과 안 먹는다고 이러고 다들 지나가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소개를 안 했었잖아요. 그거 까먹고 있었던 거야. 저는 아예. 근데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은 정말 많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가 굿하시고 나서 이랬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소소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사연을 보고 나면은 아 맞아 나 이런 비슷한 손님 얘기가 있었는데 뭐였지 하고 제가 조금 생각이 빠지는 이유가 이런 소소한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는 지금은 여전히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사과 깎아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깎는데 여전히 사과를 매우 싫어하시고 자기가 그 1, 2주 동안 사과에 빠져 있었던 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아니었대.